안녕하세요.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마음의 의장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이미 저희 채널에 이효석 작가의 작품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편소설은요, 1936년 매일신보에 발표가 됐는데요. 의장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의장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의장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품에 의장 등록 몇 호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네요. 영어로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장은 영어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인 마음의 의장은 마음의 장식 혹은 마음의 디자인쯤으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화자인 나는 소설가입니다. 병든 아내는 요양차 시골에 내려가 있고요. 그런 자기 집에 유라라는 여자가 와 있습니다. 유라는 아내와도 잘 아는 사이인데요.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유라와 차를 마시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죠. 사실 유라의 건강 상태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유라는 프랑스 시를 읽기도 하고 나에게 빌린 책에 프랑스어로 된 시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유라는 나의 아내에게 살짝 질투를 하면서 나에게 연모의 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나도 유라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직접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묘한 남녀 간의 관계와 그 심리를 잘 표현한 작품들이 또 있지요. 지하련 작가의 단편소설 가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산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어느 여인이 자기 남편의 애인과 함께 산행을 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하련 작가의 가을 그리고 산길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효석 작가의 작품들은 이미 여러 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재생 목록에도 작가별로 작품들을 따로 분류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마음의 의장 낭독해 드릴게요. 유라가 소파에 걸터앉아 화집의 장을 넘기고 있는 동안에 나는 방 한구석에서 알코올 풍로에 물을 끓이며 차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든 아내가 치료를 칭탁하고 시골로 내려간 후로는 손수 차 만드는 것이 나의 일과의 하나였다. 차 도구의 일체를 방 안에 들여놓고 두터운 책상 옆에는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처럼 따로 작은 탁자를 붙이고 그 위에 커다란 커피잔을 올려놓았다. 소설은 발자크의 꽁무니에도 못 미치면서 말이다. 파코레터에 두 사람분의 모카가루를 분량하여 넣으면서 나는 은근히 유라를 관찰하였다. 요전 음악회에 갔던 때보다도 더 여윈 듯하다. 나부죽이 숙인 고개 밑으로 콧등이 오똑 솟고 눈두덩 밑이 낭떠러지같이 푹 빠졌다. 그 속은 산골짜기에 잠긴 조그마한 호수와도 같다. 기다란 속눈썹은 호숫가에 밋밋하게 늘어선 전나무 수풀이다. 창백한 두 볼도 좀 더 실팍하였건만 지금은 대패로 민 듯이 팽팽하게 가늘어들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그림은 슬픈 그림이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병든 소녀의 그림이다. 깊게 빠진 눈 위에 검게 그림자지고 가스러진 속눈썹에 맺힌 눈물이 그 그림자 속에서 구슬처럼 빛났다. 검게 질린 입술 사이로 두어 대의 이가 힘없이 드러나 보이고
여러 해 찐 가슴 위로 옷섭이 어지럽다. 그 그림을 유심히도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유라는 책장을 넘기면서 문득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쳐들었다. 반짝하는 맑은 눈망울이 호수 속에 비친 별 그림자와도 같다. 미소를 띠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지새는 달 그림자처럼 여린 것이요. 그녀의 표정은 마치 그녀가 들여다보고 있던 그림 속 소녀의 그것과도 같이 애잔하고 슬픈 것이었다. 손수 넣으시기 수고스럽지요? 혼자니까 할 수 없지. 마치 이 대답이 탓인 듯이 유라는 책을 놓고 일어섰다. 제가 넣을게요. 나는 대신 소파에 앉아 화집을 들고 그녀가 넘긴 페이지 위를 보았다. 바로 등 뒤에 병든 소녀의 그림과는 정반대로 실팍한 팔 위에 뾰족한 턱을 고이고 만면 미소를 띤 유쾌한 소녀의 그림. 그 한 장의 그림의 양면은 바로 그대로 유라의 우울하고도 양기로운 양면과도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유라는 향기 높은 두 잔의 커피를 탁자 위에 옮겨 놓았다. 이렇게 진하게 넣으시니 부인은 결국 이 독한 차와 씨름하다가 지고 내려가신 셈이죠? 아내에 관해서는 더 이야기 맙시다. 저도 독한 커피와 결단해 볼까요? 차를 마시는 사이사이에 호두를 깨면서 나는 그녀의 말이 호두처럼 풍미 깊음을 느꼈다. 한편 적이 기꺼워하는 오늘의 그녀를 귀엽게 여겼다. 그녀의 기꺼움을 살리기 위해서 차 시간을 마친 뒤 나는 그녀의 청대로 거리를 거닐기로 하였다. 나의 생활 속에서 어느 틈엔지 산보의 길로 작정된 거리를 지나서 우리는 불란서 교회를 옆에 낀 우뚝 솟은 언덕에까지 당도하였다. 여리고 애잔한 그녀가 오늘에는 건각이었다. 아내와 세 사람이 같이 다닐 때는 말도 잘 안 하고 별로 쭈삣쭈삣하며 유라는 세 사람 중에 그림자 같은 존재더니 오늘은 그녀가 마치 산보의 주인과도 같이 활기 있고 유쾌하게 서둘렀다. 곁에 부인이 안 계시니까 헛헛하고 섭섭하시죠? 야유 같기도 하고 조롱 같기도 하면서도 그녀의 어성에는 슬픈 여음이 흐름은 나는 날렵하게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고, 오늘은 너무 떠들었나 봐요. 언덕을 내려가던 유라는 벼란간 몹시 기침을 하였다. 손수건을 입에 대고 연거푸 쿨룩쿨룩 빈 기침을 지쳤다. 하얀 손수건이 볼 동안에 단풍같이 물들었다. 안 됐군. 어서 가서 주사 맞고 고요히 진정해 누워야지. 나는 황당하게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흥분된 그녀의 몸과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날마다 야토코닌을 한 대씩 맞는 그녀의 몸을 그와 같은 흥분으로 이끈 것이 모두 나의 죄처럼 생각되었다. 한참 동안이나 쿨룩거리고 섰는 유라는 겨우 기침을 가라앉힌 뒤 고요히 언덕을 걸어 내려갔다. 교회의 뜰 앞 가을 나뭇가지에서 물든 낙엽이 두어 잎 휘날려 떨어지자 교회의 높은 다락에서 벼란간 종이 댕댕 울리기 시작했다. 종소리에 귀 기울이고 쓰러지는 듯이 주춤 머물러 섰던 유라는 다시 천천히 발을 떼놓으면서 흐느끼는 듯한 슬픈 음성으로 한 토막의 시를 읊었다. 레 쌍로롱, 데 비울롱, 드 도톤, 브레쌍 몽쿨, 듀늘 랑괴엘, 모노톤. 불란서 말로 읊은 베를렌의 샹송 도톤의 시 한 구절이 나의 가슴에 조차 울려는 듯이 구슬프게 울렸다. 교회의 종소리가 이 시 속의 비올롱, 즉 바이올린 그것이었다. 나는
들까부는 유라의 심혈을 어떻게 진정시킬지를 몰랐다. 유라를 보내고 돌아온 나는 그녀가 오래전에 빌려갔다가 아까 돌려온 나의 소설책 첫 장에서 난잡한 그녀의 낙서를 발견하였다. 그 역시 베를렌의 슬픈 시의 한 구절이었다. 갈팡질팡하는 그녀의 어지러운 심사처럼 불란서 원문이 심히 난잡히 흘려 있었다. 말깨겐 다음 일요일, 유라는 저기의 건강을 회복한 듯이 홀가분한 치장으로 일찍이 찾아왔다. 기침 없는 그녀의 얼굴은 대낮의 바다처럼 잔잔하고 고요하다. 벼랑간 바다가 보고 싶어요. 가을 바다가. 아스파라거스처럼 애잔한 그녀의 건강을 측은히 여겨 나는 그녀의 청이면 대개 거절하지 않았다. 느린 기차에 1시간 남짓이 흔들린 후 우리는 가을 바다를 찾았다. 새까만 드레스에 새빨간 목도리를 감은 맵시 고운 그녀의 양자가 야트막한 창고가 늘어선 지저분한 부두와는 모래 속의 구슬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건과 구성과 배치가 유라의 일진을 마치 보석처럼 구별해 놓았다. 그녀 옆에 붙어있는 내 자신조차 그녀의 기품 높은 모양과는 조화되지 못하고 스스로 구별될는지 모른다. 나는 새삼스럽게 유라의 태양과도 같은 존재를 느꼈다. 하기는 이것이 알 수 없이 침착을 잃은 나의 마음의 탓인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그녀가 차차 나의 마음의 세상에 침범해 온 것을 깨닫고 나는 유련히, 즉 두렵게 마음의 떨림을 느꼈다. 부두를 떠나 긴 방축을 건너 섬에 이르렀을 때에 한낮을 훨씬 지난 바다는 차차 거칠게 수물거리기 시작하였다. 만목 거친 배경 속에서 유라의 자태는 더 한층 뛰어나 보였다. 그것은 맑게 타오르는 한 송이의 성스러운 불덩이였다. 파도 찰락거리는 모래펄을 걸어서 바닷속에 옷도락에 튀어난 바위를 더듬어 올랐다. 모진 바람에 나부끼는 유라의 붉은 목도리는 활활 붙는 불꽃이었다. 몇 걸음 앞서서 험한 바위 언덕을 더듬는 유라의 치맛자락을 모진 바람이 졸지에 휙 불어올리는 순간 하얗게 드러난 허벅살의 한 점이 번개같이 나의 눈을 쏘았다. 그것은 마치 한숨의 향기처럼 나의 감각을 스친 것이었지만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본 순간 즉시 시선을 옮겨버렸건만 눈총 속에 들어붙어 한참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검은 것, 붉은 것, 흰 것이 한데 휩쓸려 타는 유라의 불덩어리가 그대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가슴을 활활 붙여 올렸다. 내가 우두커니 서 있는 동안에 어느새에 벌써 바위 위에 올라선 유라는 나의 마음의 큰 변동은 살피지 못하고 무심히 나에게 손짓하였다. 그래도 오히려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그녀는 드디어 짜증을 냈다. 안 올라오세요? 가을 바다는 쓸쓸해. 아, 쓸쓸해. 그이와 같이 왔더라면. 유라는 가끔 그이라는 명칭으로 그녀의 애인을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이가 실제의 인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만 그녀가 가상하고 있는 꿈속의 인물인지조차도 모른다. 유라는 가끔 나에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그이를 외치지만 나는 아직 그이를 본 적도 없는 까닭이다. 자칫하면 그이는 유라의 허장성세에서 나오는 가상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한마디가 이제 불현듯이 나의 마음을 괴롭힘을 깨달았다. 질투에 가까운 일종의 불쾌한 심사가 솟아오름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몸이 더 굳어져서 그녀가 앉은 바위 위로 뛰어 올라갈 용기를 잃고 그 자리에 못 박힌 것 같이 어느 때까지나 서 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라는 드디어 나의 꿈속에 들어왔다. 전에 없던 처음의 일이었다. 나의 아내가 있는 탓도 아니겠지만 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꿈속에서일지라도 유라는 비집고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그러던 유라가 그날 밤 돌연히 나의 꿈속에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나의 쓸쓸한 잠자리, 넓은 시트 속에 살며시 숨었던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서 오독갑스럽게 이불을 차고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웬일인지 몹시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 달았다. 밤중을 조금 지난 때였지만 그대로 새벽까지 허다한 생각에 나는 잠 한숨 못 이루고 고시랑거릴 뿐이었다. 이튿날 오후 거리의 은흑한 찻집에서 유라를 만났을 때 나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숫째 그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할까 하였으나 그보다도 먼저 유라가 자기의 꿈 이야기를 끄집어낸 까닭에 그것을 기회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전에도 선생님의 꿈을 꾼 적이 있었지만요. 어젯밤 꿈 같은 것은 처음이에요. 나의 꿈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웬일인지 섬뜩하였다. 간밤에 나의 꿈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녀가 꾼 꿈은 또 어떤 것인가 하고 마음이 공연히 서성거림을 느꼈다. 꿈의 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선생님과 부인과 저. 세 사람 사이에 마치 쇠사슬처럼 얼크러진 연극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부인의 표정과 저의 표정이 제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나는 그 꿈의 내용이 알 수 없이 무섭게 여겨져서 구태여 캐묻지 않고 다만 그녀의 이야기에 조마조마 마음을 죄면서 그 어지러운 심사를 열피기 위하여 일어나서 축음기에 레코드를 걸었다. 그러나 기타가 가늘게 뜯는 바카롤의 연연한 음률은 결코 찻집 안의 정막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요하고 약간 슬픈 정서를 자아냈다. 고요한 정서 속에서 유라는 꿈의 열정을 결코 잃지 않았다. 꿈속에서 하던 저의 표정을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해볼까요? 망측한 표정을 보시지 않으려거든. 자, 눈을 감으세요. 저 혼자서 그 표정을 또 한 번 살려볼게요. 나는 한참 동안이나 진득이 눈을 감았다가 그것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반분 동안이나 지난 후일까? 문득 다시 눈을 떴다. 순간 나는 나의 앞에 바싹 다가와 있는 유라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눈을 뜬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달팽이처럼 저편으로 움츠러들었다. 같은 순간에 얼굴의 표정도 꺼졌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었던가는 물론 알 수가 없이 놓쳐버렸다.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간 유라의 낯색은 붉어졌다가 푸르러졌다가 하얗다가 또 푸르러졌다가 다시 붉어진 듯도 하였다. 그녀가 무참해하는 양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나는 자리를 일어서서 마침 끝난 바카롤의 곡조를 다시 걸었다. 유라가 지었던 표정은 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나는 수수께끼를 풀듯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이다. 다시 병이 도져서 유라는 그 후 여러 날 동안 모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생일날에는 가뿐하게 단장을 하고 아침부터 왔다. 품 안에 갖가지의 선물을 그득히 들고 말이다. 1년에 하루 오는 생일날 이렇게 우울하게 책상 앞에 앉아 계세요. 나의 우울과는 반대로 그녀는 마치
그 자신의 생일인 것처럼 양기롭게 서둘렀다. 한 묶음의 초초한 프리지어를 화병에 세워 책상 위를 장식한 뒤 그녀는 그녀가 가져온 선물의 볼을 폈다. 이 속에 무엇이 들었겠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니까 설마 괴악한 건 안 나오겠지요? 대답 없이 보고 있으려니까 그녀는 부피 큰 버스데이 케이크를 내어서 책상 복판에 놓았다. 과자 위에는 전면에 그득히 나의 이름이 수놓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세밀한 용의에 놀라는 동시에 너무도 과한 염려를 미안히 여겨서 알맞은 감사의 말을 찾지 못하였다. 오늘은 제가 산타클로스예요. 유라는 마치 신부처럼 명랑하게 웃으면서 내가 즐겨하는 호두, 초콜릿 등이 담긴 기다란 양말짝을 모서리에 걸었다. 소설 쓰는 책상이 때 아닌 크리스마스 식탁으로 변했다. 그리고 밤에는 여기다가 불을 그뜩 켜지요. 하고 나의 나이의 수효대로 여러 대의 가는 양초를 내서 책상 위에 수북 세웠다. 책상 위는 찬란히 빛나고 방 안은 향기에 넘쳤다. 그러나 그렇게 고분고분이 날렵하게 서둘건만 유라의 거동에는 그 어딘지 쇠약하여 허전허전한 것이 있음을 나는 민첩하게 살필 수 있었다. 얼굴은 핏기 한 점 없이 창백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도리어 나의 우울을 체크하는 것이다. 아니, 왜 이리 나분히 기운이 없으세요? 기분이 좋지 못하면 잠깐 바람을 쏘이고 올까요? 나도 그것이 좋은 듯해서 곧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다. 가라앉은 마음을 유쾌하게 뛰놀게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번잡한 거리를 걸었다. 악기점에 들러 양기로운 재즈를 들은 뒤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유라는 의미 있는 듯이 내 팔을 끌어 찬란한 색채 사이를 뚫고 한 군데로 인도하였다. 무엇보다도 넥타이를 사셔야 되겠어요. 오늘의 우울이 모두 그 넥타이의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 유쾌한 빛깔로 고르세요. 나의 눈앞에는 가지각색 넥타이가 무지개의 폭포같이 드리워 있다. 그 속에서 내 비위에 맞는 침착한 색깔의 것을 골랐을 때 유라는 나의 감식의 정도를 측은히 여기는 듯이 나의 옆 얼굴을 바라보면서 넥타이도 하나 바로 못 고르시는 이가 소설의 여주인공은 어떻게 고르셔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우울을 없애드릴게요. 소설의 여주인공을 칭탁하여 은근히,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아내 정도밖에는 못 골랐지 하는 듯한 말 속의 뼈를 읽으면서 나는 그녀가 하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자, 어떠세요? 이거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시면 이 자리에서 곧 갈아매세요. 헌 것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시고요. 진한 바닷빛 사이로 붉은 줄이 얼기설기 건너간 바둑판 모양의 넥타이. 그 속에는 유라 자신의 교양과 세련된 지혜가 은근히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률로 양기로운 빛깔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그녀의 귀여운 명령대로 그녀가 골라준 그 넥타이를 그 자리에서 갈아매고 헌 것을 꾸깃꾸깃 주머니 속에 수습하였다. 다음 순간 그것이 암시하는 의미에 유련히 떨면서 꼭 어울리시네요. 이제 버젓하게 거리를 거닐 수가 있잖아요. 그 역 무심할 리는 없겠지만 그녀가 하는 말에 겹겹에 속듯에 나는 짜릿짜릿하였다. 아내의 자태가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새 넥타이에 한결 몸이 거뿐함은 사실이었다. 유라 말 맞다나 뭉쳤던 우울도
적이 지새어 버린 듯하였다. 그러나 나의 제의를 물리치고 유라가 그녀의 수중으로 돈을 낸 뒤에 한 걸음 백화점의 문을 나왔을 때 나는 돌연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문득 섰다. 팔에서 뗀 적이 없던 그녀의 왼팔의 시계가 오늘 보이지 아니함을 문득 깨달은 것이다. 유라의 살림을 막연히 밖에는 짐작하지 못하는 나는 돌연히 이상스러운 것을 생각하였다. 자칫하면 이 넥타이도 아까의 버스데이 케이크도 꽃 묶음도 오늘의 선물이 모두 그 시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유라, 시계를 어떻게 했어요? 그까짓 건 왜 물으세요? 나는 왜 우두커니 서셨다고요? 유라는 천연스럽게 말하고 나의 팔을 내끌었지만 약간 붉어진 그녀의 옆 얼굴을 나는 예민히 보아버렸다. 특별히 오늘만 왜 안 찾냔 말이에요. 시계가 벼랑간 싫어졌어요. 그것이 마치 저의 병을 일각일각 재촉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그것이 물론 그녀의 영리한 변명에 지나지 못함을 아는 나는 그녀의 심정을 도리어 아프게 여기는 한편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쓸데없는 걱정 마세요. 시계는 집에 풀어두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유라는 몹시도 헬쑥하게 보였다. 애잔한 몸이 허전허전하였다. 또 기침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염려한 나는 그녀를 부축하는 듯이 이끌고 넓은 거리로 나와서 십자가를 건너려 할 때에 돌연히 나타난 난데없는 상여의 행렬에 앞길을 막혀버렸다. 상여를 몹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유라는 벼란간 소스라치면서 나에게 전신을 의지하였다. 입술이 볼 동안에 핏기를 잃고 파랗게 질렸다. 마치 붉은 꽃판이 약병 속에서 하얗게 표백되는 것처럼 전신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엷어졌다. 홀가분한 그녀의 몸이건만 의식을 잃음에 따라 나의 팔 안에 무겁게 드리웠다. 나는 불길한 상여 행렬에 침을 뱉고 황급히 지나는 택시를 불러 유라의 몸을 실었다. 그녀의 집조차 모르는 나는 하는 수 없이 나의 가난한 집으로 그녀를 실어왔다. 휘장 속 침대 위에 누이고 곧 의사를 불렀다. 의사의 응급수단에 유라는 최면술에 걸렸던 사람처럼 맥없이 깨어났다. 나는 안심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녀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하고 전신은 맥이 약하고 두 눈의 광채조차 심히 엷다. 가지가지에 여러 대의 주사를 놓은 뒤 의사는 가버렸다. 의사가 나가자마자 유라는 벌떡 일어나면서 슬픈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물론 이전보다는 못하였지만 두 눈에는 광채조차 띄었다.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선생님의 방, 선생님의 침대. 기어코 선생님의 침대에 누웠군요. 선생님의 커피와 씨름해서 이긴 셈이지요. 일어나면 안 돼요. 말하지도 마세요. 나는 뛰어가서 그녀를 다시 침대 위에 눕히고 들뜬 그녀의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상기된 그녀의 감정. 그것은 마치 타고난 나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활짝 타오르는 불꽃처럼 아름다운 것이었다. 저는 이제 올 곳에 온 것 같아요. 긴 여행을 마치고 기어코 목적지에 도달한 셈이에요. 안심하고 눈을 감겠어요. 내일에 이 목숨이 다한다 해도 한할 것이 없어요. 흥분 속에서 나다분히 짓거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건강을 방울방울 해롭히는 것을 아는 나는 하는 수 없이 싫은 소리로 그녀를 위협할 수밖에는 없었다. 유라가 너무 떠들면 나는 거리로 나가버리겠소.
안치거릴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언제까지나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이 침대 위에, 이 시트 위에. 그러면 언젠가 꾼 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하면 도로 짓거리는 셈이 아니오. 그럼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때 표정을 해보일게요. 어두웠으니까 양초에 불을 켜주세요. 선생님의 나이 숫자만큼 있는 양초에 죄다 불을 켜주세요. 오늘은 선생님의 탄생일이잖아요. 나는 나의 나이 수요대로 있는 수십 가락의 초에 일일이 불을 켜면서 그녀의 주밀한 용의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켜고 난 다음 전깃불을 껐다. 방 안은 일시에 꽃핀 듯 밝고 책상 위는 잔치상같이 찬란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일을 위한 찬란이라는 것보다도 유라의 병상을 장식하는 광채처럼 불길한 예감이 한결같이 나의 마음을 괴롭혔다. 선생님의 나이대로 있는 촛불은 선생님의 광명이지요. 이 광명 속에서 저는 마치 천사처럼 몸이 거뿐함을 느껴요. 유라의 맑은 눈총이 촛불의 광채를 받아 아름답게 타올랐다. 얼굴에는 만족의 빛이 그득히 넘쳤다. 심드렁해서 책상 앞에도 앉지 않고 넋을 잃은 듯이 우두커니 서 있는 나에게는 하얀 프리지어의 향기가 마치 죽음의 향기 같은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다. 그 해를 못 넘기고 유라는 결국 떠나버렸다. 마치 꽃의 향기처럼 여리게 사라져버렸다. 그와는 반대로 고향에서 정향하던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왔다. 아내 역시 그녀의 죽음을 지극히 슬퍼하였다. 유라가 나에게 남기고 간 것은 베를렌의 시의 낙서와 아롱아롱한 넥타이와 그리고 가지가지의 은근한 마음의 향기였다. 마음의 향기. 그녀는 짧은 생애를 마음으로만 산 마음의 귀족이었다. 그녀의 육체의 살림은 빈곤하였지만 마음의 생활은 풍부하였다. 고독하게 사라진 유라, 마음의 귀족. 나는 그녀를 그립게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넥타이로 갈아매고 거리를 거닌다. 그러면 나는 마치 그녀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옆에 오종오종 따라옴을 느낀다. 여윈 얼굴에 맑은 눈총을 반짝이면서 기다란 속눈썹에 애수를 담고 한마디 말 없이 나의 걸음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잔한 발을 제게 떼놓으면서 말이다. 그럴 때의 그녀의 얼굴에는 그녀가 낙서한 베를렌의 시의 구절이 바로 그대로 번역되어 적혀 있음을 나는 본다. 거리에 비 퍼붓듯 내 마음에 눈물 솟네. 마음속 파고드는 인의 슬픔, 대체 어인 연고인고. 이 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마음의 의장 낭독해드렸습니다. 잘 감상하셨는지요? 마지막 부분의 그 시 내용이 참 인상적이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련 작가의 가을 그리고 산길이라는 작품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